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자, 어느덧 불볕 더위는 지나간 것 같고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상현 씨, 가을이 다가오면 왠지 좀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지 않아요? 맞아요. 네. 봄에는 약간 살랑살랑해진다면 가을에는 뭔가 말랑말랑해지는 이 느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번 시간은요 2주 동안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좀 복잡하고 어려웠었던 시사 문제를 저희가 많이 다뤘잖아요. 저희가 2주 동안만큼은요 재밌고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에 딱 안성맞춤인 주제들로 꾸며봤습니다. 네, 우리가 몰랐던 포항에 대한 이야기를 2주 동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그 첫 번째 시간 일단 포항의 땅을 한번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하여 지형학으로 본 포항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석규 지리학 박사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저희도 지금 지리의 세계로 한번 여행을 좀 떠나볼까 합니다. 그래요. 사실 지리, 지형학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챕터를 4가지로 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주제 챕터 1. 동해는 원래 바다가 아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동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같은 예, 것처럼?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것이 약 2,300만 년 전에 네. 일본과 우리나라 땅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지각에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을 해요. 자, 우리 이 A4 용지 잡고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겠죠? 찢어지죠. 네. 지각도 찢어지고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가 붙어 있다가 당기는 힘에 의해서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 낮아진 자리에 네. 바닷물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바다가 동해입니다.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일본을 걸어 드나들 수 있었던 곳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오래전 일이지만. 예, 몇 천만 년 전 얘기죠.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멀어지고 있겠네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예. 땡기는 힘이 그럼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2,300만 년 전에는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네. 동해바다가 열렸는데 지금은 반대로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양쪽에서 미는 네. 압축력이 작용을 해서 최근에 그 지질학 연구를 보면은요 일본 열도가 한반도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네. 우리 시대에 동해가 사라질 일은 없어요. 이상하다 좀. 재밌네요. 오, 신기하네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런 얘기도 있어요. 동해하고 태백산맥하고 탄생의 뿌리가 같다. 저는 이걸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 얘기 맞아요? 우리 MC님 그 지리적인 감수성이 상당히 높으신데. 예. 똑똑해 보였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이 동해가 열리는 과정에서 태백산맥도 솟아오른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태백산맥하고 동해하고 나란히 네. 평행하게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태백산맥이 너무 동해안 가까이에 붙어 있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우리 경상도까지 이르는 그 동해안 쪽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들판이 너무 좁아요. 산이 올라가 있으니까. 산이 해안 가까이까지 뻗어 네. 있으니까. 근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태백산맥이 동해안 가까이 붙어 있어서 살아갈 평지가 별로 없는 동해안에서 포항만큼은 상대적으로 넓은 들판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기계, 네. 그 다음에 청하, 그 다음에 신광, 그렇죠. 그 다음에 흥해, 또 영일만의 그 포항시가지가 있는 형산강 삼각주 이런 것들이 다 들판이잖아요. 이거 좀 평야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예, 그렇죠. 예. 네, 이 그 동해안에서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포항 지역이 상대적으로 들판이 넓기 때문에 이제 요게 포항 지역의 그 역사, 문화 발전에 상당히 이제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도 뭐 드릴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지형이 삶이 되는. 예.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뭐 동해 말고 네. 이렇게 뭐 서해나 그렇지. 남해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이렇게 동해처럼 똑같이 만들어진 바다인 거예요? 서해하고 남해는 동해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바다예요. 동해는 지각에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지각이 갈라지고 낮아진 자리에 물이 들어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서해하고 남해는 육지의 낮은 부분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침수돼가 만들어진 바다예요. 전혀 달라요. 그럼 거기도 원래 땅이었 원래 육지인데 낮은 부분인 거죠. 전혀 그 생성 자체가 틀리죠. 그러면 수심이 되게 얕겠네요. 그렇죠. 수심이 상당히 얕아요. 그래서 서해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 수심이 한 44m 정도. 네. 그다음에 최고 깊은 곳도 100m를 넘지 못하고 남해도 평균 수심이 101m. 가장 깊은 곳이 227m밖에 안 돼요. 동해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저기 애들 물놀이 하는 데예요. 세 발의 피죠. 그죠? 동해는 그럼 어느 정도인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동해는 평균 수심이 1684m. 그다음에 가장 깊은 곳이 3762m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현직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걸 비교를 해줬냐면 서해와 남해의 물은 접시에 담겨 있는 물이고 이렇게 찰랑찰랑. 동해의 물은 양동이에 담겨져 있는 물이다. 그러면 어때요? 비교가 완전 맞았어요. 확 되죠. 그래서 키즈 풀장. 맞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렇죠. 뭔가 뭐 별건 아닌 내용이지만 신기하다. 동해의 시작을 들으니까 이 동해인이잖아요, 우리들은. 뭔가 자긍심이 드네요. 자존감도 느는 것 같고. 오, 재밌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이 지각이 움직인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지질학적인 연구에 의하면은 이 지구 표면은 10여 개의 그 지각이라고 하는 판으로 이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있는 유라시아판, 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네. 이런 식으로 한 10여 개의 판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얘들이 이 딱딱한 지각이 왜 움직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형 마트에 가면은 왜 물건 사가지고 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계산한 앞까지 이렇게 물건이 쭈루룩 옮겨가잖아요. 컨베이어, 네, 그렇죠.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거잖아요. 이 지구도 그래요. 딱딱한 지각 밑에 멘틀이라고 하는 층이 있는데 이 멘틀이라는 층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움직여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지각판도 어떻게 돼요? 따라서 같이 이렇게 칭칭칭칭칭. 움직이잖아요. 자, 그럼 10여 개의 판이 움직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판들이 부딪히는 곳에서는 어때요? 땅이 솟아오르면서 산맥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반대로 두 개의 판이 이렇게 멀어지는 곳에서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되는 거죠. 아마 학창 시절에 뭐 지구과학, 뭐 한국지리 이런 거 공부하시면서 들었던 내용들이 중간중간 생각나실 거예요. 네, 얘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조금씩 미세하게라도 움직이고 있다. 네, 움직이고 있는 거죠.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지진이에요. 어... 왜냐하면은 판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암석이 강도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가 그렇죠. 한계에 도달하면은 암석이 깨지겠죠. 네. 그래서 땅이 흔들리잖아요. 그게 지진이에요. 그렇게 되는군요. 이야, 재밌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제목이 조금 당황했어요. 포항은 젊은 땅.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젊은 땅? 젊은이들이 많이 사나? 아닌데? 그러게. 젊은 땅?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마 그 2,300만 년 전 동해가 열릴 때 네. 이제 포항 지역도 땅이 갈라지고 낮아져서 이제 여기에 그 퇴적이 돼서 퇴적암이 만들어진 게 현재 포항 지역의 땅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2,300만 년이나 된 땅을 젊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옛날인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네. 근데 이 포항 땅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 과정을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동해를 만든 지각에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현재 동해안에 있는 포항 지역도 그 영향으로 땅이 벌어져요. 네. 자, 벌어졌으니까 어때요? 주변보다 낮은 곳이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높은 곳에서 흙과 모래 자갈이 낮은 밀려 곳으로 들어오겠죠. 밀려 들어와서 쌓이겠죠. 네. 지질학에서는 이렇게 낮아져서 주변에서 퇴적물이 들어와가지고 쌓이는 곳을 퇴적 분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퇴적 분지였던 거예요. 그때 쌓인 퇴적암을 우리가 신생대 제3기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포항 말고 다른 지역은 언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은요, 우리나라가 한반도, 그러니까 남북한 합쳐서 한반도 전체 면적의 43%가 시원생대라는 지질시대에 그 만들어진 지각이에요. 그러면 시원생대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지구 탄생이 46억 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시원생대는 40억 년 동안의 지질 시대를 시원생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의 거의 반 가까이가 40억 년 동안의 지질 시대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땅인 거죠. 근데 포항은 2,300만 년이라고 했으니까 엄청 그거에 비하면은 네. 이건 뭐 젊은이가 아니라 거의 애기라고 해도 되죠. 응애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퇴적된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네. 흔적들을 포항시 곳곳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두호동 아시죠? 네. 두호동 알죠? 예, 그 포항 분지에 퇴적된 네. 그 퇴적암층 중에서 두호층이라는 층이 있어요. 두호층이요? 예, 그게 이제 두호동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호층에서 조개를 비롯해가지고 바다 생물 화석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층이 어디에서 쌓인 거예요? 바다 생물 화석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때 쌓인 건가요? 바다였을 때 쌓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항 분지가 바다였었다는 얘기예요. 동해하고 통하는. 그래서 그때 바다 생물이 퇴적암층에 들어가가지고 네. 화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두호동의 이 이제 화석은 전국적으로도 이 두호동 화석이 많이 나는 그 전력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그 환호공원 조성하면서 네. 이제 절벽이 계속 무너져 내리니까 지금은 공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안 무너지게 이렇게 다 그 마무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화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젊다 우리가 이제 땅을 가지고 젊은 땅이다 나이가 많은 땅이다 이 구분한다는 게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볼수 보면은 없는군요. 예, 너무 이제 타임 스케일이 크니까 볼 수 없는 거죠. 40억 년, 2,300만 년, 그 스케일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 예, 아예 이건 개념이 틀린 거니까요. 그래도 이런 것도 되게 알아가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더불어서 뭐 우리 지역 안에 그런 흔적들이 있다고 하니까 두호동 쪽 아마 지나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거 하면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뭐 삼엽충 이런 암모나이트 이런 단어들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예, 삼엽충은 고생대 네. 대번기에 퇴적된 거니까 적어도 3억 5천만 년 이상 된 거죠. 포항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그렇죠. 절대 포항에선 없는? 절대 없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것도 좀 생소해요. 포항 시민들도 그랬나? 하실 건데 포항은 온천의 도시다. 포항은 철의 도시잖아요. 예, 포항 온천도시 포항에 맞아요. 이렇게 뭐 크게 유명한 온천들이 유명한 것 어디 같은데? 있었는가 싶기도 해요. 이게 원래 이제 자기 지역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네. 그 많다는 사실 또 다른 지역과 특이하다는 사실을 사실 구분을 못해요. 저처럼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이 딱 보면 이거는 정말 여기만의 특징인데 이렇게 예,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포항에 23개의 온천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았어요? 왜 이게 뭐 그렇지? 제 얘기가 아니고 네. 한국은행 포항본부 자료에서 나온 거니까요. 네. 자, 한 도시의 행정구역 안에 온천이 23개가 있다. 대한민국에 이런 데 없어요. 포항은 그냥 온천도시가 아니라 전국 제1의 온천도시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포항에는 온천이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포항에 왜 온천이 많을까요? 아까 포항은 젊은 땅 우리 얘기했잖아요. 네. 조금 약한 젊은 자, 땅. 젊은이가 노인분들보다 어때요? 에너지가 많고 또 뜨거운 피가 끓잖아요. 파이팅 넘치죠. 땅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 땅에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그 에너지가 지하수를 데워서 온천이 되는 거죠. 오, 되게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게 그런 응. 거를 뭐 지열, 지열? 지열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지열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땅지자 이제 그 열자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열이거든요. 네. 지열이. 그 지열의 크기를 이제 측정을 한 게 지열류량이라고 그래요. 지열류. 그래서 지열류량이 높다? 그러면 그 땅은 땅 속에 열이 많이 있는 땅이다. 에너지가 땅 속에 많이 묻혀 있는 땅이다. 포항이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열이 많이 있으면 막 화산처럼 막 이렇게 폭발하고 막 그럴까 막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신생대 3기층이 젊은 퇴적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젊은 퇴적암일수록 열 전도율이 낮아요. 이게 좀 너무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열을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퇴적암이 덮여 있으면 아래에서 열이 올라와도 그 열이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포항이 아래에. 포항이 젊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젊은 퇴적암이 열을 잘 간직을 해주니까 땅 속에 지열이 많이 갇혀서 뜨거운 땅이 되는 거죠. 저는 잘 몰라서 우리 지역에 온천을 잘 못 다녔지만 또 온천이 좋다고 많이 다니시던 분들은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포항이 젊은 땅이었기 때문에 열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사실은 아마 오늘 처음들 아셨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항이 제철 도시로만 알려져 있는데 솔직히 지금 제철 산업이 약간은 좀 쇠퇴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철 산업 이후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온천 산업으로. 그렇죠. 많은 지자체들이 역사, 문화, 관광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네. 그 개발을 하느냐고 노력을 하는데 포항은 온천이라고 하는 전국 제1의 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포항의 지열 때문에 온천이 많다는 걸 오늘 처음 제대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아 오랜만에 온천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요 단어를 조금 떠올리실 것 같아요. 포항 시민들에게 약간의 상처가 되기도 했었던 지열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은 지열 발전소, 지열이 뜨거운 것이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데 결론이 참 그랬죠. 그렇죠. 좀 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 이제 지열 발전 그러면은 이제 땅에서 그 올라오는 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워 가지고 그 이제 전기를 모아서 네. 지상에서 터빈을 돌려 가지고 그냥 발전을 하는 전기를 거예요. 만드는 거죠. 예. 원래 이제 지열 발전은 일본이나 뉴질랜드나 아이슬란드처럼 이 활화산이 있는 나라, 활화산이 있다는 얘기는 땅 속에 마그마가 끓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지열 발전이 사실 상용화가 먼저 됐고 네. 양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포항이 지열량이 많다고 해도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지열의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이 못 돼요. 에너지로 한계가 쓸 있죠. 만큼은 아니다. 예, 열도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그렇죠. 양은 작을 수밖에 없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인 데이터가 지열량이 포항이 높다고 나왔고 온천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저탄소 녹색 성장을 부르짖었던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개발을 이게 했던 거거든요. 네. 이게 활화산이 없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땅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온도가 올라가요. 예, 높아져요. 우리나라 평균치를 보면은 100m 지하로 들어갈 때마다 2.5도 내지 3도씩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3km 정도 들어가면은 땅 속의 온도가 90도, 네. 5km 정도 들어가면은 한 240도 정도 굉장히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열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자, 포항은 지열량이 높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땅 속으로 100m 들어갈 때마다 올라가는 온도의 상승 그 정도가 우리나라 평균치보다는 높아요. 어느 정도냐? 100m 들어갈 때마다 4도씩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평균치가 2.5 내지 3도라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열 발전을 했던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포항 경주 지역이요. 그 양산 단층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단층에 동반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단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지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센 압력으로 그 구멍을 뚫은 그 파이프에다가 지하에 이제 물을 주입을 했을 때 네. 만약에 밑에 활단층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을 주입을 했다. 그러면 그 단층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물이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포항 지진이 그렇게 해서 발생을 한 걸로 결론이 난 겁니다. 사실은 좋은 의도로 이게 이제 개발을 시작했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심장병 환자도 네. 이 전조 증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포항의 지열 발전도 물을 주입하면서 미소 지진, 아주 작은 지진이 있었죠. 굉장히 자주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싹 무시하고 그대로 그냥 밀어붙인 결과가 결국 엄청난 지진 피해로 이어진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지형학, 지리학, 결국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밟고 사는 땅 밑에 뭐가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몰랐던 데이터가 그동안 없었던 것들도 한몫을 하긴 했겠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초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질, 지형, 특히 이제 지질에서 이제 그 단층 같은 것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사실 기반 구축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진 이후에 이제 포항 지역 또 경주 지역에 대한 지질 요 연구가 좀 계속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은 더불어서 듭니다. 네. 네. 젊은 땅 포항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사건, 제가 한번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1월 15일자 동아일보의 실제 기사인데요. 읽어볼게요. 박정희 대통령은 15일 작년 연말 12월 초에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2시간 15분 동안 계속된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온 자체는 중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경제성이 있을 만한 매장량이 있느냐 하는 것에 있다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본격적인 탐사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실제로 신문 기사예요. 그러니까 포항 영일만에 석유가 있었다. 와. 이 얘기는 생소합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진짜요? 1976년이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 시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 그러니까 석유 파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석유 파동이 뭐냐면은 쌌던 석유값이 산유국들이 이제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가격을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제 휘청거렸던 건데, 제가 학교 가면서 주유소에 기름을 사려고 기름통을 들고 사람들이 줄을 쭉 섰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석유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와. 이 국민들의 기대감이 완전히 업이잖아요. 난리가 났었겠네요. 대박, 대박. 대한민국이. 네, 그렇죠. 완전 이제 대박이다 이거는. 네. 대박 사건이었는데 사실은 경제성이 없었던 거죠. 그 말은 나오는 비용보다 캐는 비용이 더 든다. 그렇죠. 그리고 캘 만한 양이 매장되어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아쉬워. 아쉽죠. 너무 아쉬워. 네. 근데 왜 하필이면 포항에서 석유가 그러니까요. 나온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게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앞에서 얘기한 젊은 땅 포항 신생대체 3기층이 분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는 지층이 신생대 제3기층이에요. 그러니까 막말로 포항도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이제 3기층 중에서도 이 지층이 양쪽에서 이렇게 이제 압력을 받아가지고 지층이 이렇게 볼록하게 사람 똥 빼나오듯이 튀어나온 거를 우리가 배사구주라고 그러거든요. 그 배사구주에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많아요. 네. 자, 포항에 3기층이 분포하니까 석유와 천연가스가 그 층에서 많이 나오니까, 더군다나 약간의 기름이 또 나왔으니까 이런 발표가 나왔던 거예요. 아마 포항에 3기층이 없었으면 석유 나온다는 해프닝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아쉽게도 뭐 석유는 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지하 자원인 이 천연가스에 대한 발견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포항 하면은 저는 처음 포항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던 게 불의 정원 있잖아요. 네. 그게 전 너무 신기하고 아직까지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럼 이 불의 정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예, 불의 정원도 젊은 땅 포항에 신생대제 3기층이 분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천연가스가 그 불타고 있는 그런 불의 정원이 만들어진 너무 거거든요. 신기해요. 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신생대 3기층에는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많이 들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항시에서 그 철도공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땅을 이제 구멍을 뚫었는데 굴착을 했는데 하필 가스가 들어있는 층을 건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천연가스가 새어 나와서 이제 불이 붙으니까 포항시에서 요거를 이제 단장을 해가지고 불의 정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꾸며놓은 건데, 이거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그러니까요. 예, 정원이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불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공사 현장에 불길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경도 가고 언제 꺼질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이것 봐라 싶어서 이제 불의 정원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됐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 얼마만큼 많은 가스가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 우리가 자원으로서 활용도 가능한지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궁금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 한 3만 톤 정도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그러고, 네. 주로 이제 메탄 가스인데,
매장량 3만 톤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꺼내 쓸 수 있는 양은 한 1만 톤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네. 1만 톤이면은 포항 시민 전체가 한 열흘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가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들이는 돈보다 네. 그 가스 개발로 얻어지는 이익이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좀 아쉽죠. 그래도 불의 정원은 한동안은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그 지질 전문가들 견해에 의하면 한 10년 정도 탈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10년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 이 자연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랜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젊은 땅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불의 정원도 저는 가봤는데 이걸 조금 더 관광 자원으로서 좀 많은 사람들이 그 알 수 있도록 좀 알려져야 되고 조금 더 좀 단장을 더 예쁘게 좀 하면은 젊은 땅 포항을 알릴 수 있는 1호 그 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 전 좀 아쉬운 점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뜨거운 불도 있고 뜨거운 물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약간 좀 포항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젊은 땅, 그 약간 열정이 막 넘치는 그렇지. 이렇게 막 불의 정원까지 딱 같이 해가지고 요걸 좀 잘 묶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올 수 있게 찾아오고 싶은 그런 곳으로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원생대 또 고생대, 중생대에 만들어진 땅이 우리나라의 95%를 차지하는데 95% 지역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전혀 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항이라는 땅이 얼마나 특별하고 우리가 금은보석이 가치가 왜 있어요? 희소하니까 가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3기층이 분포하는 포항 땅 자체가 저는 전체가 다 희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가 있고 지리적으로 정말 멋진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만 관리하고 조금만 더 만들어내면 더욱더 특별한 곳이 될 수 있는 곳이 이곳 포항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제 지형학자 제 개인적인 견해로. 네. 야, 아무튼 오늘 진짜 음. 우리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됐고 이렇게 지형학적으로 한 지역을 바라본다는 게 그렇죠. 되게 쉽지 않은 접근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재밌게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많은 걸 알게 된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 밑에는 무거운 뭐 어떤 게 있는 것인가 재미있게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새 땅 밟고 있는 기분이에요. 뭔가 그래요. 뭔가 막 지리학자시잖아요. 네. 지리학 박사로서 본 포항의 가치를 좀 정의하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일단 가장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질시대 중에 가장 젊은 지질시대인 신생대 제3기층이 분포하는 젊은 땅이라는 하나만으로도 저는 포항은 특별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제 지형학적인 견해인데 자, 우리 포항 서쪽에 내연산에서 비약산으로 이어지는 해발 700~800m의 높은 산이 있죠. 그 산 사이에는 상옥, 그 다음에 하옥, 그 다음에 죽장 같은 또 아름다운 계곡이 있어요. 그렇죠. 또 푸른 물결 넘실대는 동해바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산, 계곡, 바다 이 지리의 삼박자가 갖춰진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항은 이런 그 지리의 삼박자가 갖춰진 이런 또 땅이라는 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가치 있고 훌륭한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오늘 이야기 듣고 나니까 포항에 대한 애정이 막 뿜뿜 솟아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리학, 지형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남겨두고 싶다, 전해드리고 싶다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 포항은요 영일만이라고 하는 바다에 자리한 항구도시잖아요. 네. 사실 동해안에서 영일만이 가장 큰 항구입니다. 자, 만이라고 하는 곳은 먼 바다에서 오는 풍랑, 그 다음에 바람이 좀 약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바닷가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심 공간이거든요. 자, 거기다 영일만은 또 조차가 굉장히 작아요. 썰물과 밀물의 차가. 그래서 만 안쪽까지 큰 배가 다닐 수 있죠. 그래서 포항제철이 그 영일만에 자리하게 된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포항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네. 지리적으로 그런 땅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조선시대 그 기민, 그러니까 굶주리는, 흉년으로 굶주리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포항 창진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규모의 큰 쌀창고도 여기에 만들어졌었고, 또 약 130년 전에 열려가지고 1920년대까지 번창했던 그 부조장, 이 부조장이
경상북도 거의 전역을 커버할 정도의 상권을 가졌던 장이거든요. 네. 예, 그것이 다 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포항 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 제철 도시라고 하는 그런 거에 묶여 있지 말고 눈을 조금 돌려서 보면 앞으로 제철 이후에, 제철 산업 이후에 포항이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 그러니까 일자리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것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유익했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아주 감사했고요. 하지만 저희 가을 특집은 이게 끝이 아니죠? 맞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그리고 몰랐던 포항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포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아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